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일을 수행하게 될 때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하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두렵다고 해서 물러난다면 더 나은,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제자리에 머물 뿐이니까요. 도전 앞에서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건 오히려 좋은 신호라고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거죠. 미국의 사업가이자 동기부여 작가인 그랜트 카도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걱정이 없다는 건 당신이 편한 것만 한다는 신호라고 말이죠. 오히려 두려움을 추구해야 하고 그 두려움에 적응되면 또 다른 두려움을 느낄 때까지 자신을 다음 단계로 밀어붙여야 한다고요. 그는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한 가지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 걱정을 안고 사는 인생, 두려움에 맞서는 삶, 그게 곧 가슴 뛰는 날들인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이야, 벌써 금요일이고 벌써 3월이 다 갔습니다. 이야, 이번 주말 지나면 3월 끝나네요. 시간이 빠릅니다. 오늘 금요일에 원탁의 기자들 함께하는 날인데요. 국내 대형마트 업계 1위죠. 이마트가 창사 이래 첫 적자를 냈습니다. 주가도 속수무책 떨어지면서 어제 주주총회 분위기도 매우 무거웠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정용진 부회장은 또 회장으로 승진을 했고 매우 높은 연봉을 가져가고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논의를 해보시죠. 자, 그리고 아마 4월 위기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PF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가 끝나면 이 문제가 더 크게 터지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 4월 위기설의 실체도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자, 그리고 3월 29일 금요일에 내드리는 경제 상식 퀴즈. 퀴즈도 지금 나갑니다. 아이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 문제로 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이걸 주지 않은 이른바 배드파더, 나쁜 아빠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죠. 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얼굴을 제외한 이름과 생년월일, 근무지 등 6가지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걸 주지 않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까지 이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자, 3글자입니다. 3글자. 이혼할 때 주는 위자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드는 비용. 힌트가 다 나갔네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또 KBS 콩으로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또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아이고, 조정현님이 양육수당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그 수당은 이제 정부에서 정부에서 주는 거고요. 자, 힌트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 분은 요즘 그 대형마트에 직접 장 보러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최근에 가신 적이 언제예요? 자주 갑니다. 마트에 아예 네. 차를 끌고? 아니요, 저희 집 앞에 바로 마트가 있어서 네. 그 퇴근길에 뭐 살 거 있으면 항상 마트 들려서 그냥 사가는 편입니다. 조금씩. 다른 분들은요? 저는 이거 오늘 조사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진짜 1년 넘게 안 간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 이마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마트에서 살 거 다 쿠팡에서 살 수 있어서 온라인으로? 네. 그래서 안 가게 되더라고요. 박수익 기자는 어때요? 예전이랑 좀 비교해보면. 저도 사실 잘은 가진 않습니다. 저는 사실 뭐 혼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가지 않습니다. 싱글이어서. 네. 자, 어저께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좀 주주들의 성토의 장이 됐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좀 많이 무거웠었나 봐요. 네, 아무래도 염현석 기자. 요즘에 이제 적극적인 주주들의 이런 발언권이 조금 세지면서 아무래도 네. 주가 부진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뭐 무겁다? 오히려 더 뜨거운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주가 부진에 대한 이런 그런 질책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 사실 이거 주가 부분만 보면 이마트는 어제 완전 화라선 같은 분위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마트가 2011년 9월 달에 한 33만 원 정도 갔었었는데 이게 최고치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도 깨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지금은 거의 6만 오늘 보니까 한 6만 8천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럼 거의 한 5분의 1 수준, 거의 한 60% 넘게 어찌됐건 예, 하락을 했으니 당연히 이렇게 주주들이 성토를 할 만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달에 이제 저 PBR 종목에 좀 밀리면서 좀 약간 상승도 했었는데 지금은 또 다시 원상복귀가 그때 이제 상승했던 거 다 반납해가지고요. 당연히 화가 다들 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수희 기자? 이제 주총에 저희 회사 이제 후배 기자도 갔는데 취재하러. 보면은 주총에서 특히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한 안건이 이제 이사 보수 한도라는 안건이었는데 이게 안건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사는 이제 이사회 멤버 등기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간 보수 총액을 지난해와 동일한 70억 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러면은 사실 대체적으로는 탕탕탕 이렇게 통과가 되는데 작년에 이게 어제 주주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아까 염현석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마트가 창사 이래 처음 적자가 났고 주가는 반의 반토막이 났고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주요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진의 연봉은 그러면 손을 안 되겠다는 것이냐 여기서 이제 주주들이 많이 열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과가 나면 연봉 더 많이 가져가고 성과급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오히려 급여는 더 가져가거나 비슷하게 가져가거나. 네. 근데 사실 이마트 하면 명실공히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대형 마트잖아요. 네. 한때 뭐 한국의 월마트 이렇게 불리면서 실제 월마트가 한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 또 주역이기도 한데 네. 저희 미국에서 지낼 때 정말 월마트를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정말 토종 대형 마트예요. 오프라인을 전문으로 하는. 근데 굉장히 다양한 그 온라인과의 전쟁에서 다양한 전략들을 쓰면서 주가가 지난 5년 동안 87%가 올랐거든요. 근데 같은 이마트, 그러니까 같은 대형 마트, 오프라인을 좀 위주로 하는 대형 마트인데 같은 기간 동안 5년 동안 60% 완전 거꾸로 간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을 정말 따라가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국내 뭐 예전에는 유통 3사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현대백화점그룹, 롯데그룹, 뭐 신세계 이마트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근데 이제 온라인 공세가 원체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쿠팡, 뭐 네이버, 다른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도 그렇고 이게 신세계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유통 산업 또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죠. 이게 기자? 보면 온라인의 비중이 아무리 커져도 오프라인의 중요성도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사실 네. 보면 이런 이마트 에도 이제 이마트라는 회사 안에도 여러 가지 그런 뭐 플랫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 오프라인 매장별로도 이렇게 매출 편차도 굉장히 큰데 사실 이제 이마트 안에 있는 것 중에 요즘 가장 핫한 쪽을 보면 이제 스타필드를 볼 수 있는데 뭐 하남 스타필드나 이런 데는 거의 뭐 웬만한 백화점 목 좋은 백화점에 있는 것보다도 매출이 더 높을 정도로 이렇게 장사가 잘 되지만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여러 곳에 있는 이제 마트들이라든지 이마트 24 같은 이런 편의점들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런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면서 시대 변화에 조금씩 이렇게 맞춰가고 있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대학생 정도에 생겨났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마트는 우리가 가면 굉장히 싼 물건을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믿고 살 수 있는 품질의 그런 마트였는데 이제는 딱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없고 그렇다고 종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위치를 가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거기 가면 뭐 문화생활을 한다거나 뭐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런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이마트 24라는 편의점을 보면 많지는 않잖아요 일단. 근데 편의점이
한 번 있으면 이마트 24는 되게 좀 크게 있더라고요. 규모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고정비도 많이 들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뭔가 이게 좀 접근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확실히 주주들이 보기에도 경영적으로 뭔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것 약간 같아요. 악수를 계속 놓고 네. 있는 거죠. 바둑으로 따지면. 근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이마트 그룹의 경영 판단, 중요한 경영 판단이 좀 엇나갔던 사례들이 꽤 많이 누적돼 있죠. 송일아 기자가 좀 정리를 해줄까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마트나 그러니까 미국에서 월마트나 코스트코에 가면 네. 약국이 많이 가요. 그 안에 약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예방 주사도 맞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마트를 뭐 우리나라는 규제랑 이런 것 때문에 좀 차원이 다르겠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를 계속 만들거든요. 네. 그럼 뭐 배송도 그렇고. 근데 이마트는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밀리고 오프라인은 또 오프라인대로 밀리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마트 그 실적이 영업이익으로 처음으로 적자를 냈잖아요. 이게 469억 정도 적자가 난 건데, 이제 본업인 마트도 좀 부진했을 뿐더러 계열사들이 또 줄줄이 적자를 내면서 더 이제 심해진 거거든요. 뭐 신세계 이따 얘기하겠지만 신세계 건설이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의 2천억 가량 영업 손실을 냈고 또 SSG닷컴이나 G마켓도 아직도 적자예요. 네. 또 유통과 비유통 부분이 모두 부진하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려고 시도는 하는데 뚜렷한 지금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위기를 타개하고자 이것저것 막 투자를 했었잖아요. 네네. 야구단도 인수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G마켓 또 인수를 하고, 그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크게 발목을 잡았을까요? 박수익 기자. 네. 저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네. 저희 어제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마트의 공시를 보니까 좀 되게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하나 발견됐는데, 이제 신세계 정용진 회장 이번 초에 이제 이달 초에 회장으로 승진했잖아요. 정용진 회장이 이마트에서 급여를 37억 원을 받았어요. 네. 그중에 절반이 이제 성과급입니다. 성과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 예, 상여금인데, 그럼 회사가 적자가 났는데 무슨 성과급을 이렇게 받아가냐? 여기에 대해서 이마트가 공시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어려운 대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 영업이익 1,800억 원을 달성했다. 방금 우리가 적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마트는 영업이익 1,800억 원을 달성했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게 줄어든 건데 달성했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마트가 정용진 회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거, 정확하게는 정용진 회장이 본인 성과급을 지급한 거죠. 이거 따질 때는 이마트 본체만 따진 거예요. 이마트 본체만 따졌을 때는 영업이익이 1,800억 원이 맞는데, 아까 송일아 기자께서 말씀하시면 신세계 건설이 이런 여러 가지 자회사 계열사의 실적 부진,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정용 회장이 야구단도 인수하고 뭐도 인수하고 이마트 본체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 계속 벌렸는데 그 결과들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이 어떤 성과급을 따를 때는 이마트 본체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났으니까 성과급 받아가고, 연결 기준으로 그러니까 계열사를 합했을 때는 적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무런 책임을 안 져도 되느냐? 이게 회장이면 본인이 다 계열사까지 다 인사내고 결제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성과급은 본체만 보겠다.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항상 책임 경영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잘 될 땐 이제 자기 탓, 안 되면 이제 환경 탓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참고로 정용진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최근에 승진을 했고, 지난해 총 그 연봉이 급여가 한 19억여만 원, 상여금 한 17억 이렇게 해서 한 37억여 원 받아갔더라고요. 아,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이제 엄청난 돈을 또 회사에서는 받아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주가는 정말 몇 토막이 났는데도 대주주 일가는 호의호식하고 있고, 당연히 뭐 주주총회장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는 거겠죠. 이게 연봉 염혜숙 아까 잠깐 계산을 해봤어요. 아까 네. 박수익 선배가 1,800억이라고 했잖아요. 작년에 이마트가 최대 매출이에요. 29조 4천억, 29조 한 5천억 가까이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1,800억이라고 달성을 했다 그랬잖아. 우리 보통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도 좀 이익률 0.1%가 안 되는데요, 얘네. 영업이익률이 0.1%. 그러니까 아니 1%가 안 돼요. 0.6% 정도 되더라고요. 그 매출은 계속해서 늘고는 있지만
정말로 그 내실이 없는 거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매출이 늘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단가 자체도 높아지고 있고 매장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매출은 늘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근데 그 수익 구조가 엄청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러면 성과금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오히려 회사에다가. 네. 아이고 참. 근데 이게 그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견제를 좀 하면 되는데 그 이사회도 그렇고 이사회 멤버들 보면은 뭐 세무당국 출신, 검찰 출신, 뭐 감사원 출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기관 출신으로 좀 이렇게 위용을 좀 짜놓은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내부에서도 참 견제 감시가 잘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버넌스 문제 최근에 많이들 이제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현상이 어떻게 보면 이마트가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존재로 많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마트의 거버넌스 문제의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용진 회장이니까 그러면 이마트 대표이사겠구나 하는데 대표가 아니거든요. 그냥 회장일 뿐 대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한 건 사내 인사 발표니까 그냥 소위 말하면 엄마인 이명희 회장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주주들 승인하고 관계없고. 그러니까 주주들보다 엄마가 더 중요한. 대표이사라는 게 되려면 주총에서 일단 등기이사가 되고 그 등기이사 중에서 이제 대표를 뽑아야 되는 다시 말해 주총을 거친 사람만 우리가 대표이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정용진 회장은 회장으로 승진했음에도 여전히 이제 등기 임원이 아닌 미등기 상태로 있고 따라서 정용진 회장일 뿐 정용진 대표이사가 아니란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주들이 주총이라는 어떤 가장 최고의 의결 기구를 통해서 정용진 회장을 평가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이 등기이사 뭐 후보로 해서 주총에 선임하는데 그럼 주주들이 반대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런 아예 일절 그런 과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정용진 회장 승진과 관련해서 이달 초에 신서희 그룹에서 뭐라고 했냐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회장 승진했다. 이것도 바꿔 말하면 본인이 리더십을 가지고 본인이 경영자로서 많은 권한을 가지겠다. 더 가지겠다. 그런데 등기임원은 안 하고 주주들로부터 주총에서 평가를 받지 않겠다. 저는 이게 거버넌스의 이게 문제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그냥 여전히 주식회사 이마트를 가족 기업으로 생각하는 건 그렇죠. 아닌가라는. 등기 임원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책임은 안 지고 지금 37억씩 권리만 누리겠다는 거라서 그래서 좀 제가 딱 화가 나더라고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럽다고. 이게 참 씁쓸한 겁니다. 그렇죠.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이번 주주총회장에 나오지도 않았더라고요. 예, 또 나올 이유가 없죠. 그렇죠. 등기임원도 아니니까. 일단 이 문제랑 또 별개로 이마트 내부에서는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거 가지고도 내부에서 참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창사 31년 만에 처음으로 단행한 희망퇴직인데요. 뭐 근속 15년 이상 과장급 이상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이제 내달 12일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뭐 특별 퇴직금으로 2년치 뭐 월급에 2,500만 원 생활 지원금, 뭐 직급별 뭐 3천만 원까지 뭐 전직 지원금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 뭐 회사 측에서는 지금 어려운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직원 수가 전년 대비 순증을 했던 마지막 해가 2017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7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계속 지금 신호가 오고 있음에도 그 어떤 전 잘 모르겠네요. 이게 보통 기업이 어려워지면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네.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인원 감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효율성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이 베이스가 된 회사인데 네. 그 이런 오프라인 유통업을 하는 곳에서 인적 자원은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 진짜 효율화를 하려면 진짜 마이너스인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게 효율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마이너스는 우리 미등기 회장님이 직접 투자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효율화 과정을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G마켓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뭐 C커머스라고 하죠. 네. 이커머스라고 하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1,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 이마트가 이제 M1 정을 맞은 게 아닌가라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그 C커머스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차이나 이커머스 중국 기업들 알리 테무가 엄청나게 지금 공세를 퍼붓고 있고
쿠팡은 또 최근에 보니까 3조 원 투자 더 늘리겠다라고 했고 그 사이에서 이마트도 사실은 뭐 SSG닷컴이나 또 아니면 이제 지마켓 인수라든지 여러 가지 활로를 찾으려고는 하는데 또 잘 안 되는 거고 그 가운데서 뭔가 활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 경영적으로 참 이거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뭐 그런 경쟁 전략 승부수까지 이제 제가 좀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사실 그 최근에 퇴임을 했습니다만 이마트 대표이사 자리를 컨설턴트한테 맡겼었죠. 베인앤컴퍼니 출신으로. 이것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정용진 회장이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게 컨설턴트가 또 일단은 제대로 못해도 일단 물러나게 됐고요. 우리가 소위 뭐 오너 경영, 총수의 경영 또는 가족 경영을 했을 때 그나마 우리가 장점으로 따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오너는 뭐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도 좀 하고 연구 개발을 해서 좀 회사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지 않느냐. 강력한 리더십. 이마트가 얘기하는 그걸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해외 여러 진짜 해외에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도 오너 경영 체제들이 몇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이비통부터 해서 있는데 이런 데들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본인들의 보수도 주가에 좀 연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 총수일가의 경영에서 가장 좀 우수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대표 명사가 지금 이마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주변에서 사실 그 마트 안에 입점해 있는 중소상인들도 있고 또 중소기업들도 많이 이제 협력사로서 물건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그 안에 고용이야 뭐 두말할 것 없고 이게 연쇄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조금 이제 긁어부스럼일 수도 있는데 그 대외적으로 정용진 회장이 이제 SNS를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잡음 노이즈가 좀 커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제가 정용진 회장 그 팔로워 중에 한 명인데요. SNS를. 네, 근데 본업인 이마트에 관한 얘기는 사실 거의 올린 거를 못 봤고 뭐 항상 이렇게 굉장히 친근하게 소통을 하시잖아요. 뭐 네. 얘들아 형 뭐 어디 갔다 왔다 뭐 샀다 뭐 입었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가십성의 글을 많이 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로서가 아니라 인플루언서로서의 그렇죠. 네. 근데 사실 팔로워만 해도 84만 명이에요. 엄청난 거죠.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9만 명, 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5.4만 명, 다들 뭐 많아봤자 몇만 명 정도 네. 한 자릿수 수준인데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니까 저는 왜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생각이 나는지 한국의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그러니까 SNS만 놓고 보면. SNS만 놓고 네. 보면 그래서 이제 회장 승진 후에 좀 평소와 다른 행보를 보였죠. 그래서 게시물을 전체를 다 삭제를 했다가 예. 또 계정 자체를 아예 비공개로 전환을 했다가 또 지금은 다시 공개를 전환한 다음에 일부 게시물만 좀 살려놨는데 이제 본인도 좀 일종의 금단 현상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번에 그래서 본인의 그 SNS 하나를 문을 닫았다라고 네네.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좀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을 때 SNS 활동을 중단을 했었는데 또 나중에 다시 열었었거든요. 그리고 뭐 기사를 그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그러니까 반박하거나 좀 뭐 반박까지는 좋은데 이제 네. 거의 조롱을 그렇죠. 하거나 네. 그런 게 또 괜히 또 논란을 더 키워서 오너 리스크가 확실히 뭐 아니 본업을 잘하면 그냥 그것도 이제 재미로 볼 수 있는데 본업이 지금 희망퇴직하고 뭐 적자 이런데 그렇게 곱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신세계 이마트 그룹을 출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취재 기자로서 이 SNS 하나 이제 정용진 당시 부회장님 글을 올리면 그 홍보 라인들 정말로 그냥 머리 아파하고 막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컨트롤도 안 되는 거고 막 기자들은 막 홍보실에 막 전화 불이 났게 전화 걸어오고 답은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곤란한 사람들이 또 중간에 많다라는 거. 그 예전에 박수익 기자. 드라마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네. 유명한 드라마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 최근에 한번 꽂혀가지고 정주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 대사를 하나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있는데 예. 딱 하나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그 손자가 재벌집 손자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귀국 후에 계열사 바로 상무로 발령을 납니다. 건설회사. 그리고 딱 직원들 앞에 딱 얘기를 해요. 아 태어나 보니까 손자니까 태어나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회장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재벌집 선장 그 뒤에 한마디는 더 붙였습니다. 예. 그래도 이거를 본인은 당연한 권리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정영진 회장께서도 그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주주나 직원들에게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더 보이시면 또 많은 또 지지와 응원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부자인 할아버지의 손자로 태어나서 뭐 지분을 물려받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뭐 세금 내고 다 물려받는 거니까. 근데 경영권은 하늘이 내려주거나 할아버지가 내려준 게 아니라 주주들을 대리하는 것이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주식회사의 기초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세 글자입니다. 정답은 아이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양육하는 사람에게 이 비용을 부담해줘야 하죠. 한 달에 최저 62만 원 정도를 줘야 하는데요. 부부 합산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인 가정에서도 2살 이하 자녀가 있다면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하다라는 기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마저도 안 줘서 문제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 돈을 이걸 주고요.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이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줘야만 하는 이 세 글자. 많은 분들이 정답하고 또 사연도 보내주셨는데요. 0317님이 저도 혼자 자녀 키우면서 소송하기 전까지 못 받아서 고생했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7420님 저도 7년째 한 번도 못 받고 있어요. 아이 20살이 되기 전에 청구 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정진님은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하는데 이걸 안 주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아유 이분도 수당이라고 보내주셨구나. 오답이었습니다. 예, 오정진님은 오답이었습니다. 해서 수당이 아니라 무슨 비용으로 끝나는 세 글자.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부동산 PF 4월 위기설. 이게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왜 그럴지 우선은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부동산 PF가 뭐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사실 조금 이렇게 쉽게 개념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박수익 기자. 예. PF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이고 파이낸싱이라는 거는 그냥 돈을 빌린다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받을 때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 없이 그 프로젝트 즉 사업의 가능성만 보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돈을 빌려주긴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중간중간에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계별로 다시 쪼개가지고 여러 금융기관들이 그때그때 이제 돈을 주는데 1단계로는 우선 이제 땅을 사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 돈이 들기 때문에 이때 우선 임시로 대출을 받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브릿지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땅을 산 상태에서 이제 공사를 시작할 때 또 돈이 들어가고 앞서 브릿지론을 받았던 걸 또 갚아야 되는데 이때를 우리가 본 PF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증권사나 캐피탈 회사 또는 1금융권들이 좀 나뉘어지고 보통 좀 약간 리스크가 높은 쪽이 증권사들이 아무래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건설 경기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이러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금리가 높아진다든지 또는 경기가 안 좋아서 뭐 분양률이 떨어진다든지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1차적으로는 이제 건설회사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 건설회사에 이제 믿고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연사적으로 이제 또 부실 채권을 따놓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PF의 흐름. 근데 왜 계속해서 4월 위기설이라고 4월을 콕 집어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을까요? 뭔가 이렇게 경제 위기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그 버튼 같은 큰 사건들이 하나 있잖아요. 네. 2008년에는 리만 브라더스가 이렇게 뭐 무너졌다든지
우리 IMF 같은 경우에 그 전에 뭐 태국에 이렇게 좀 무너졌다든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뭔가 이거 하나를 심볼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뭔가 올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이런 트리거가 하나씩 좀 상징적인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이런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정치권의 입김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제 총선을 조금 두고 그 총선까지는 무조건 누를 거다. 하지만 이제 총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 수 없다. 이런 약간 고정관념 아니면 이런 상징적인 심볼 뭐 이런 게 좀 필요해서 4월 위기설이 좀 나왔었고 실제로 뭐 4월 달이 되면 뭐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도 좀 있고 하니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4월 위기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론이 좀 조장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을 다니는 게 취미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을 가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들. 사장님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같이 정말 다 하시는 말씀이 일단 총선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그냥 뭐 일반 손님들한테 그냥 너무 당연하게 하세요. 일단 총선이 지나고 나야 뭐 정책이든 뭐 시장 뭐 터질 것도 그때 터질 거고 하니까 4월을 기점으로 뭔가 뭐 시장이 변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체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좀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는 약간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맞아요. 있겠고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실체를 좀 따져봐야죠. 정부에서는 뭐 당연히 4월 위기설 말도 안 된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그렇고 선을 확실하게 긋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 한번 따져볼까요? 숫자를 좀 보면 네. 그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지금 136조 정도 돼요. 근데 연체율이 2.7%. 근데 이게 전분기 대비 0.28%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거긴 한데 이제 정부에서는 충분히 감내 가능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뭐 증권사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브릿지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증권사 연체율이 13%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뭐 저축은행이 거의 6.94%로 이제 금융기관별로 편차가 큰 편입니다. 은행들은 좀 괜찮고요.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에 총선 이후에 부동산 PF 문제가 터진다는 거는 오해다. 부동산 PF 문제가 지금 상당수 이제 부실 건설사들 정리를 하고 있고 유동성도 적절하게 공급이 되고 있으니 건설사에서 금융권까지 이어지는 연쇄 부도는 없다. 위기는 없다. 이렇게 좀 잠재우고 있고 네. 금융당국 역시 연체율이 소폭 높아지긴 했지만 그동안 쭉 이 위험 관리를 우리가 해왔다. 뭐 대손충당금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이 손실이 날 위험이 있는 대출을 미리 이제 손실로 다 떨어버려라. 네. 이렇게 해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험이 이제 확대돼. 항상 문제는 확 번지는 게 문제잖아요. 도미노 현상처럼.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낮다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정부가 일단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래도 뭔가 시장 자생적으로 지금 회복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위기가 또 전이돼서는 안 되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좀 주요 내용이 있었을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건설사들을 직접적으로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요 건설사 보유 토지를 이제 매입을 해줍니다. 한 3조 원 정도의 유동성을 이제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미분양 건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업 구조 조정 리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있었던 CR 리츠라고 하는 거를 10년 만에 또 재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분양 주택을 이제 또 매입을 해줘서요. 또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어주고요. 미분양 주택을 이제 사줘서 네. 건설사들의 좀 융통성을 좀 네. 만들어준다. 네.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건설비도 조금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또 물가 같은 게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네. 건설 자재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 광급공사를 중심으로 광급공사 비용을 이제 다시 재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발표를 해줬습니다. 요 정부의 정책을 좀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무슨 네. 얘기냐면 아까 송현아 기자께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PF 잔액이 한 140조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그게 아마 그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게 한 40조 되고 나머지는 이제 건물을 올릴 때 본 PF라고 본격적인 PF 그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방금 연면석 기자께서 얘기하셨듯이 3조 정도 부채 상환용 토지를 이제 LH가 매입해 준다. 그 브릿지론이 지금 40조인데요. 그래 이 얘기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주는데 나머지는 옥석 가리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4월 이후에. 그래서 정말 이게 심각한 부실에 대해서는 그냥 놔주지 말고 이거는 정리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 좀 건전하게 보이는 일정한 수준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질서 있게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동성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4월 위기설은 아닐지 몰라도 4월 구조조정설 4월 이후에 PF 사업장 이 부분은 뭐 확실해 보입니다. 정말. 그러면 정리해야 할 사업장은 또 확실히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현석 정부가 기자. 좀 판단을 한 것도 이 그 하는 보고서에 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PX 익스포저라 그래서 그 잠재 위험을 이제 측정하는 게 있잖아요. 뭐 고위험, 중위험, 뭐 저위험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고위험 같은 경우가 이제 큰 대형 시행사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연계되어 있지 않고 이제 사실상 조금 그 좀 작은 시공력 100위권 바 이런 중소형 건설사가 한 85% 정도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마디로 이런 데서 사고가 나도 많이 번지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아마 이런 뭐 옥석 가리기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건설사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회사채 발행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량이라고 그러니까 좀 뭐지? 규모가 큰 회사들은 자기 신용이라든지 자기 담보로 잘 대출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역시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처럼 이제 좀 중소형 건설사들은 이제 회사채 발행도 못하고 해서 아마 선배 얘기하신 것처럼 4월 이후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설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건 그지 않습니까? 질서 있는 정리인가, 질서 있는 정리가 될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어떨까요? 뭐 이번 또 정책도 나왔습니다만 실효성이라든지 시장의 반응은? 올 들어서 실제로 지금 5개 정도 지방 건설사가 부도가 난 상황이고요. 네. 뭐 건설업을 포기하는 지금 중소 업체들 폐업도 뭐 몇백 개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경제인협회 매출 500대 건설 기업의 그 자금 사정 설문을 보니까 응답 기업 76%가 지금 영업이익으로도 금융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건설사 10곳 중에 7곳이 이자 내기도 지금 버겁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사실 어떻게 일률적인 기준으로 너는 안 돼, 너는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질서 있게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금융기관은 왜 우리한테 또 다 떠넘기려고 하냐 이 금융 비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건설사들도 별 실효성 없다 뭐 이렇게 얘기들 나오고 불만은 어디서든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사실 이 상황을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이제 PF로 올린 그 어떤 건물들에 대한 판매, 즉 분양률이 높아져야 맞아요.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분양 가격을 좀 낮추면 수요가 많아지고 분양률이 높아지겠지만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크게는 그 과정에서 쌓아 올리는 원가, 공사 원가가 있고 또 하나는 대출받은 금리가 원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금리가 낮아지면은 그만큼 어떤 그 금융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낮아지거나 좀 분양률 뭐 구매자 입장에서도 분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질서 있는 퇴장, 뭐 질서 있는 정리를 얘기를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사실 총선이 워낙 좀 변수가 많긴 하지만 총선 전에 좀 분위기를 띄우는 것만 하고 이후에는 또 나무라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히려 정부가 질서 있는 정책을 계속 내놔야지 질서 있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좀 시장에 이제 제대로 된 메스, 칼을 댈 수 있는 좀 용기. 때로는 좀 욕을 먹더라도 이런 일은 좀 해야 하는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사업장을 끝까지 추진을 했을 때 분양이라도 돼야 뭐 본전이라도 찾을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혈맥이 아직까지 좀 많이 막혀 있을까요? 어때요? 부동산 올라도 문제 안 올라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뭐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계속 내림세라고 하지만 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신고가도 찍고 있고 지역별 편차가 너무 많아서 이게 어디가 좋다라고 아니면 어떻게 때문에 안 좋다라고도 말하기도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것도 PF 문제랑 얘기를 하면 조금만 엮어서 얘기를 하면 역시 그 우량 물건은
살아남는 거고 비우량 물건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입지가 안 좋다거나 뭐 이런 데는 이제 슬슬 이제 좀 안 좋게 좀 퇴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퇴진을 어떻게 조금 더 문제 없이 잡음이 많이 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냐라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정책 지원이라든지 뭐 제가 부동산 취재를 해왔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인 정권의 입장에서는 일단 나 때만 좀 안 터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어나가는 정책들이 계속 많이 있었고 지금 내놓는 정책도 어떻게든 연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이런 거 말고 선을 딱 그을 수 있는 아니면 명확한 피해를 규정 아래.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아파트도 아파트인데 지금 지방에 있는 물류센터나 뭐 지식산업센터, 뭐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데들이 지금 피해가 심각하죠. 너무너무 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류센터는 아까 저희가 했던 유통이랑도 좀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터질 건 터지지 않을까. 네, 그런. 자, 오늘 부동산 PF 4월 위기설까지 같이 원탁의 기자들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비즈워치의 박수익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을 때 어떤 기준으로 담으시나요? 가격? 혹은 뭐 착한 기업, 착한 소비? 착한 소비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오늘은 체열리즘 시간, 체험과 저널리즘을 합친 체열리즘 시간,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가 줏대 있는 소비를 했다고 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남형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줏대 있는 소비, 이게 어떤 나만의 주관이 있는 소비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어떤 계기로 맞습니다. 이걸 해보셨어요? 보통 마트에 가면은 무의식적으로 좀 소비를 하잖아요. 네. 저도 맥주를 사러 갔는데 평소 같으면은 좀 20년 정도 먹은 제가 좋아하는 맥주를 샀을 건데요. 이게 캔 윗면을 한번 살펴봤는데 오돌도돌 작고 동그랗게 튀어나온 점자가 보이는데요. 네.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더듬어서 이게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만든 글자인데 오. 이 점자표를 참고해서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봤어요. 예. 처음이었는데 이 오랫동안 먹어온 그 맥주에는 그냥 맥주라고만 쓰여 있더라고요. 무슨 맥주가 아니라 그냥 맥주. 네.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이게 그 수많은 종류 중에 무슨 맥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 달랑 써놨을까 음. 싶어서 좀 마음이 약간 식었는데 그래서 진열된 모든 맥주 캔의 윗면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건 아예 점자조차도 없고 대부분은 맥주라고만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그 브랜드만 점자로 제품 이름을 새겨두었는데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이런 이유로 한번 이 맥주를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시각장애인 입장에 생각하는 기업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으로 장바구니에 담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맥주 중에서 캔 위에 점자로 자기네 브랜드까지 새겨 넣은 건 하나뿐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줏대 있는 소비도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 가서 본격적인 소비를 좀 하셨나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고른 게 떡볶이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요? 그러니까 떡볶이도 뭐 밀키트 떡볶이 이런 거 많은데 네. 평소라면은 좀 맛있어 보이는 걸 샀을 거예요. 네. 근데 바꿔봤는데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걸까? 이거를 좀 확인해 보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제품은 포장지에 QR코드가 인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보니까 이 성분이 뭔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왔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효모, 추출물, 분말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네네. 이것도 뭐 빵, 맥주, 포도주를 만드는 미생물이
효모인데 뭐 이 감칠맛을 높이는 역할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식이었죠. 근데 이런 장점은 또 있었는데 또 더 찾아보니까 이 기업에서는 뭐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 부실 대처를 했다 이런 내용도 좀 나와서 일단은 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도 확인해봤는데요. 여기서는 또 명절 선물 세트를 뭐 계열사에 강제로 팔았던 그런 기사 같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고민하게 됐죠. 네. 소비를 할 때 그냥 그 제품만 보는 게 아니라 제품과 관련된 혹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까지도 살펴본 건데요. 그러면 그렇죠. 남영도 기자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제품은 뭐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한 겁니까? 이 마지막 제품을 골랐는데요. 네. 여기도 10년 전쯤에 보니까 뭐 해당 기업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자살했고 가해자가 회사 동료여서 산재는 인정됐는데 뭐 회사가 어떤 징계를 했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 기업에서는 뭐 지역에서 쌀식품을 만드는 업체랑 협력도 하고 그 업체도 사회공헌을 꾸준히 해온 게 좀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 떡볶이로 사야겠다 결정을 했는데 어차피 정답은 없으니까 저만의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 떡볶이에 이어서 저희도 애들이 많아서 이제 우유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데 우유도 네. 구매를 해봤다고요? 네, 우유는 기업 마인드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좀 있었어요. 예전에 체알리즘 시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쓰는 곳입니다. 어르신 댁에 이제 우유를 배달하고 안 찾아가시고 2개 이상 쌓이면은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해서 본사에서 확인하는 기업이에요. 예. 이걸 위해서 이 특정 브랜드 우유 매출의 1%를 기부하기도 하고 아하. 또 선천적으로 이제 특정 영양 성분을 소화하지 못하는 환아들이 있는데 네. 이들을 위해서 특수분유를 25년째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이 전국에 400명밖에 안 되는데 1년에 2번 이걸 위해서 일반 분유 생산 라인을 멈추면 손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의 논리랑 사실 반대로 가는 비효율적이지만 스스로 외면하지 않는 그 마인드가 좋아서 여기 우유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 다른 업체도 살펴보니까 뭐 직원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갑질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좀 배제했고요. 네. 또 동물복지를 신경 쓴다는 기업도 찾아봤는데 이제 실제 맞는지 뭐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증받은 걸 확인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고민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착한 기업을 선택한 그런 결과가 된 것 같네요. 또 하나 화장품 역시 이게 친환경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어요? 화장품은? 그러니까 동물성 성분을 안 쓰는 걸 이제 비건 화장품이라고 하고 네. 동물 실험을 안 하는 건 크루얼티 프리라고 하는데요. 성분을 들여다봤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이 화장품 회사에 직접 상담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쭤봤더니 뭐 동물 실험을 안 한 제품이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 동물보호단체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그 목록에는 따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크루얼티 프리 키티라는 홈페이지에서도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찾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화장품이 좀 많았어요. 뭐 동물 실험을 안 하거나 비건 인증을 받았거나 공정무역을 통해 얻은 성분을 쓰는 화장품도 있고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그동안 썼던 것만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화장품 용기 같은 데 보니까 네. 뭐 재활용 어려움 이런 표시가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재활용이 거의 안 되는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소비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데 들어가는 원재료도 그렇고요. 뭐 식품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네, 내친 김에 맞습니다. 그 생산자인 농부를 직접 만났다고요? 그 시장이 있더라고요. 생산자와 농부와 직접 대화하고 살 수 있는 시장이 있어서 방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직접 만드신 거니까 어떻게 농사지었는지, 얼마나 땀 흘리고 내가 이걸 키우고 수확했는지, 어떻게 음식으로 만들어야 맛있는지까지 들려주시더라고요. 네. 물건과 돈을 주고받는 걸 넘어서 이 이야기가 있는 시간이어서 참 좋았는데요. 달걀을 구매하려고 이제 농장주분에게 실제 닭이 사는 환경 사진을 받았는데 네. 닭을 방목해서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이
풀을 뜯고 뭐 벌레도 쪼아먹고 흙목욕을 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확인을 했어요. 네. 근데 어떤 농장의 닭들은 또 날개조차 펴지 못하는 이 A4 용지보다 좁은 공간에 평생 갇혀가지고 달걀을 찍어내듯 낳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목농장 달걀은 좀 사실 가격이 더 싸진 않았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구매를 했습니다. 참고로 달걀에 새겨진 난각 번호를 보면 사육 환경을 알 수 있어요. 1번은 뭐 자연망사, 2번은 평사, 아. 3번은 개선한 케이지, 4번은 기존 케이지 이런 식입니다. 아, 그 난각 번호, 달걀에 적혀 있는 번호를 가지고도 어떤 환경으로 키워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요. 좋은 정보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그렇게 뭐 친환경이고 착한 기업이 만드는 게 네. 싸면 좋은데 싸고 좋은 게 세상에 뭐 많이 있겠습니까? 더 비쌀 네. 거란 말이죠. 이게 또 그렇죠. 딜레마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일상에서 하나라도 시작해보는 거죠. 예. 소비할 때 생각할 시간이라는 게 좀 많이 배제돼 있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뭐 가성비가 좋거나 어디 브랜드거나 뭐 리뷰가 좋아서 이렇게 산다기보다는 뭔가 사려 마음먹은 순간부터 실제 구매하기까지 하나하나 찾아보고 오래 걸렸던 건 처음인데요. 네. 좀 생각하고 질문하는 소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제가 제안한 기준대로 소비하실 필요는 없고 네. 자기만의 소비 잣대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업들을 다 바꿀 수 있다. 기업의 마인드나 생산 환경을 다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ESG 경영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소비자들이 또 사회적으로 눈초리를 주고 계속해서 평가하고 비교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씩은 좋은 기업으로 또 바꿀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체얼리즘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석유화학산업, 지난주에 이어서 석유화학산업 이야기 또 재미나게 전달해드릴게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